네, 오늘은 그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기후 변화라는 초점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 기후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그 정의부터 조금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후라는 것은, 어이구, 너무 크다. 음, 기후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안의 날씨의 평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에는 비가 엄청 왔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날씨가 비가 엄청 왔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라고 부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날씨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고요. 날씨는 뭐 따뜻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후라고 이야기하는 거 10년 동안의 날씨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10년 동안 평균을 내면은 그 지역의 날씨에 가장 뭐 그 지역의 뭐 환경이라든지 그 지역에 뭐 사는 뭐 대체적인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 기후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어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Why? 왜 변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 요인에 여기에도 잠깐 표현이 되고 있죠. 외적 요인이 별표 3개.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제 예, 지금까지도 계속 변해 왔었어요. 사실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뭐 현재의 날씨는 뭐 현재의 날씨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날씨, 과거의 기후는 어떻게 됐었을까? 네, 뭐 오늘 날씨를 측정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기상 레이더로 관측을 한다든지 또는 레디오 존대라는 그 뭐 기상 관측 기구를 붕 띄워가지고 기상 요소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기후, 과거의 날씨란 말이죠. 과거의 기후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볼 때 지질 시대의 퇴적물들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그리고 화석이라든지 또는 나이테라든지 빙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네, 지질 시대 때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 빙하의 표본 연구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메테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면서 이제 따지게 되는데 빙하에 왜 이산화탄소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산소 동위 원소 18호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찾아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완전 빈칸이죠. 여기가 음, 조금 작게 빙하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빙하라는 것은 대륙 빙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극지역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지구과학원에 나오는 빙하라는 것은 대륙 빙하를 이야기해요. 대륙 빙하는 뭐 기본적으로는 요 과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된다. 근데 이런 말들은 이제 지구가 원에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면서 빙하가 뭐 생기는 과정에서 뭐 그 공기방울이 있는데 그 공기방울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알겠지.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으면 날씨가 더웠다. 메테인의 양이 많으면 날씨가 더웠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온실기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이제 문제는 빙하에 왜 공기방울이 있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따져보는 거예요. 빙하 생성 과정에서는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뭐 요거를 너무 굵네. 너무 굵어. 자,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냐면요. 네. 요렇게 그리면 육지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는 H2O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O의 종류에는 산소의 종류에는 16O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18O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16O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소의 원자 번호가 이제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이렇게 해서 16O라는 양이 이제 정상적인 가장 대표적인 산소 분자입니다. 뭐 산소 원자, 산소 분자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원자량이 18인 아이는 양성자는 8개 가졌으니까 산소예요. 그리고 이제 중성자가 일반적인 산소보다 2개 더 많은 중성자 10개를 갖고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죠. 우선 저게 이제 뭐 동위원소라고 우선은 이야기하는데 저게 16으로 변해간다? 그거는 우선 됐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변해가는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수소에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이 16옥원, 18옥원 기본적으로는 물 분자라고요. 요 아이가 이제 물 분자 상태인 건데 물이 물 밖으로 나갑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거 증발이라고 보통 하죠. 증발을 해서 요 아이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 그러면 구름에서 눈이 쌓여서 한꺼풀 생기고 한꺼풀 또 생기고 한꺼풀 생기고 한꺼풀 생기고 선생님 눈은 녹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녹아요. 음. 근데 이제 산 꼭대기라든지 뭐 진짜 추운 곳에서는 눈이 쌓여 안 녹아. 그 다음에 눈이 쌓여 안 녹아. 계속 쌓여.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이 한 칸 한 칸 쌓일 때 이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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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겨울에 눈 내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고緯도 지역, 자, 진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추울 때가 더 많죠. 겨울인 때가 더 많죠. 어쨌든 그러니까 추운 계절에 눈이 쌓이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눈에도 일종의 나이테와 같은 아이가 생겨요. 일종의 나이테.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알아두는 거는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자, 눈이 쌓일 때, 눈이 쌓일 때 공기도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 과정 때문에 빙하에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공기방울에 이산화탄소, CO2 또는 CH4,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이런 기체들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많다? 그럼 그때 더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페이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16호, 18호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 보면 지금 여기에 밑에 16호가 증발을 해서 18호가 증발을 해서 구름이 생기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6호, 18호 누가 더 무겁나 라고 하면 18호가 더 무거워요. 18호가 더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열 에너지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증발하는 게 16호입니다. 평소에도 많이 증발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기후가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케이스만 예로 들어보면 기후가 변화했다 칩시다.
네, 온도가 높아졌다 칩시다. 온도 상승하면 네, 18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증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증발하는 거지. 그러면은 많이 증발해서 대기 중에 유입이 되는 거고요. 바다에서는 유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옮겨간 거야. 대기 중으로 옮겨가고 바다에서는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대기 중에 18호가 많이 유입됐어요. 근데 그거는 공기는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뭐 하루 전에 공기가 지금 여러분들 곁에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어요. 뭐 1시간 전에 공기가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얘는 지나가는 거예요. 대기 중에 유입됐다? 그런 거는 확인할 겨를이 없어.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요 경로를 따라서 빙하라는 아이한테 간다는 거지. 빙하도 결국은 눈으로 만들어진 거고, 눈도 결국 H2O예요. 그러니까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요 H2O 중에서 요 O, 이게 18O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지. 높아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빙하에 18호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 지역에 기온이 상승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 기본적으로 알면 되는데, 네,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빙하가 없는 곳도 훨씬 더 많죠. 네. 빙하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따지면 되나라고 하면은, 네, 빙하 말고 이제 바닷속에 화석이 있습니다. 바다, 생물, 화석. 바다 생물 화석, 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각각류, 뭐 또는 부종류, 완종류, 뭐 이런 조개류들. 그러니까 바닷속 안에 이제 껍질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예, 바다 생물 중에서 껍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껍질들은 CaCO3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에 물 안에 있는 산소가 너무 조금 같죠? 물 안에 있는 산소가 여기로 가지. 18호가 바로 저쪽 CaCO3, O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그 18호가 O로 들어가면서, 네, 바다 생물 화석의 껍질들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16호도 들어가고 18호도 들어갔었단 말이죠. 근데 바다로 18호가 그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많이 유출이 된 상황이라면, 네, 적게 들어가. 바다 생물 화석에는 18호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지금 어떤 조건을 하고 있죠? 네, 온도가 상승하면 조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바다에는 18호가 많이 없어서 CaCO3, 바다 생물이 껍질을 만들 때도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생물 화석에는 적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빙하 속의 공기방울의 성분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날씨를 좀 알 수가 있고, 빙하 속 안에 이제 18O,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소가 많이 있냐 적게 있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제 그때의 날씨, 최소한 기온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기온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해요. 음. 네,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제 변화하게 된 원인들이 이제 사실 지금 저거는 기후가 변화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후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따져볼 때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따져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실 요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또는 이제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온 상승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네, 많이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주로 포인트가 있고요. 자연적인 요인에는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지구 외적 요인은 태양의 관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태양빛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태양에 가깝나 먼가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 지구 외적 요인이고요. 최근 이제 문제 추세로는 고3들 문제 수준에서는 고도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고도랑 관계된 거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뭐 메커니즘을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고도가 높다. 자, 물론 이거는 기울기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문제에서 이제 고도가 높다, 낮다,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문제에서만 보통 나오니까, 네, 보통 기온이 상승한다, 고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좋고요.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기권 안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한다고 해서 우주 바깥까지 이렇게 마그마가 슉 올라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안쪽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구 내적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산불이 나서 식물이 다 타고 이제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사율이 올라가고 그 지역의 온도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로 이 지구 내적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요인 여기부터 이제 살펴보신다면 네, 남양주에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된대요. 네.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 처음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현재 상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근일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 태양에 가까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원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 태양에서 먼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멀다 가깝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네, 지금 자전축이 이 왼쪽 원일점 기준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딱 뚝 잘라가지고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제 있게 되는데 북반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 남반구 원일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남반구에서 네,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을 이제 거의 안 받고 태양의 고도가 낮은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 네, 추운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일점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자전축이 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크게는 상관없어요. 자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은 채로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러면 북반구의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해 있고요. 남반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인 거죠. 이렇게 계절을 따지는 거는 가깝다 멀다가 아니라 네,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는지 태양 반대쪽을 향해 있는지 그걸 가지고 겨울과 여름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북극의 온도, 남극의 온도, 어디가 더 추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들 남반구의 남극이 더 추워요? 라고 알고 있는데, 왜 거기가 더 그렇게 추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차운동에서 계절 변화, 여기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좀 이야기해드리면,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거죠. 여기 겨울이라는 거죠. 북반구의 겨울은 근일점이야. 남반구의 겨울은 원일점이야.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북반구는 겨울일 때 근일점이야. 그나마 이 태양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불? 모닥불? 모닥불? 캠프파이어. 그러니까 저 모닥불에 내가 가까이 있는 거지. 원일점은 멀리 있는 거죠. 그럼 모닥불에 가까이 있는 게 뜨거워요? 멀리 있는 게 뜨거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대답합니다. 뭐, 가까이 있는 게 뜨겁죠. 자, 그러니까 겨울인 상황일 때, 둘 다 북반구 겨울과 뭐 남반구 겨울은 물론 근일점, 원일점이라는 위치 차이가 발생이 되지만, 네, 북반구의 겨울은 근일점 가깝단 말이죠. 그나마. 그래서 온도가 따뜻한 거예요. 우리 겨울, 뭐,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따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남반구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남반구의 겨울은, 네, 우리나라 겨울, 저리 가라예요. 남반구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왜냐면 모닥불, 태양에서부터 멀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차라는 것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네,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뒤집힌다고요.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지금은 직녀성 쪽을 향하고 북극성 쪽을 향하고 있었던 자전축이, 네, 13,000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휙 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축이, 네, 직녀성 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축이 돌아다녀요. 음. 자,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돌아다니는 주기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데 26,000년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요거. 네, 북반구 기준으로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네, 바뀌고 있다.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은 그런 걸 나타낼 수 있어요. 올해도 나왔나? 그 6,500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6,000년이 있잖아요. 지구의 자전축이 26,000년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라는 거죠. 한 바퀴. 그러면 6,500년이면 4분의 1바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따지는 거 6,500년이 지났다 4분의 1바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여름인 곳이 겨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계절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계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샤프나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문제를 풀잖아요. 볼펜을 들고서 그 자전축이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네, 그 볼펜도 돌려보시고 주먹을 태양이라고 가정하고서 그 주위를 돌려보면서, 네, 지구가 이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 보는 문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13,000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원일점에서 자전축이 이렇게 획가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일점에서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네, 요 세팅을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좀 따져보고요. 남반구 기준으로 좀 따져볼게요. 여기서 따져본다는 얘기는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됐고요. 북반구에서 겨울이 됐단 말이죠. 13,000년이 지나니까, 네, 현재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지만 13,000년이 지나면 근일점에서 여름이에요. 어디 가요? 북반구 가요. 북반구 가요. 북반구가 여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름은 더운 여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반구 기준으로 그 13,000년 전에는 네, 겨울이 근일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13,000년 후에 네, 겨울이 원일점이죠. 그냥 태양빛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다. 이걸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여름의 기온이 올라갔죠. 네, 더운 여름 올라간 상태예요. 네, 겨울의 기온이 낮았는데 겨울의 기온은 더 낮아져요. 더 낮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를 우리는 영교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북반구는 영교차가 커져요. 자, 커짐. 남반구 따져볼까요? 남반구는 이제 우선 지우고 남반구 따져보면 남반구는 네, 겨울이 근일점이네요. 여름은 원일점이에요. 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겨울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여름은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그러면 영교차가 작아지는 거지. 작아져. 근데 한 2년 전부터 모의고사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남반구, 북반구로 나누는 것은 이제 뭐 계속 늘상 나오던 표현이니까 이건 됐는데, 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구 전체로 따지면, 지구 전체로 따지면은, 태양에서 받는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어차피 이 반구로 태양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북반구가 조금 더 향해 있건 남반구가 조금 더 향해 있건 그건 크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받는 부분이 그 지역이 똑같진 않지만 지구 자체가 받는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연교차 같은 거는 이제 발생하지 않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교차 없어요.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연교차가 크다, 작다, 이런 건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교차라는 것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자전축이 23.5도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크게 기울 수도 있고 더 적게 기울 수도 있어요. 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면 여기는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별로 차이 안 나지만 그 그림 자체가 뭐 이렇게 차이 안 나게 그려지게 된 것은 사실 지구의 자전축이 몇 도 안 움직여요. 3도 정도 안팎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이게 이제 4만 1000년마다 4만 1000년마다 24.5도 갔다가 21.5도 갔다가 다시 현재 위치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만 1000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울기가 커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증가하여. 그러니까 계속 남중고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름에 지구의 자전축이 더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의 기온은 올라간다는 거죠. 네. 반대로
네, 여기 남반구까지 따져볼게요. 한 번에. 남반구 겨울철이잖아요. 더 반대쪽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5도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여름인 곳은 더 가까이 가려고 고도가 커지는 거고, 더 기울었으니까 고도가 그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고, 원일점에서 겨울인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틀어져서 태양 반대쪽으로 더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온도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고,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고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뭐 북, 남 모두 연교차 커짐.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기울기가 작아진다, 모두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요거 위에 있는 줄로 한 줄 압축이 돼요. 자전축이 기울기가 커진다, 그러면 고도 차이가 증가한다. 기울기가 커진다,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이제 모양을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고리 기억하실 거예요. 문고리. 뭐 문고리 기억 안 나시면은 지금 잠깐 문고리 한번 보세요. 네, 이제 잠깐 보시면은 문고리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네, 문을 돌리는 문고리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그렸던 것을 조금 완곡하게 그리면 요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원에 가까운 아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타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심률이 큰 아이는 타원입니다. 이심률 크다. 이심률 작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심률이라는 것은, 네, 중심이 두 개로 나뉘어진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은 딱 하나지만 타원의 중심은 두 개예요. 그래서 중심이 다른 비율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지. 네, 우선은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네, 이 그림에서 여기가, 네, 태양이라고 놓고 별이라고 놓고, 네, 여기 지역에서, 네, 이렇게 따져보면은 여기가 근일점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원일점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심률이 작은 상태에서 커지는 순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근일점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일점이 가까워진다. 가까워짐. 그러니까 태양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구의 공전 기울기라든지 공전 궤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심률만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림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깐 지구의 모습을 그려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근일점에서는 북반구가 태양 반대쪽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겨울인데, 네, 가까워지는 겨울이 되는 거지. 좀 더 따뜻해지는 겨울이 된다. 네.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지는 겨울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여름인 상황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름인 상황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심률이 작은 상황에서 큰 상황으로 가는 거.
그러면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 뭐 저런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러면 문고리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고리. 원과 타원. 20일이 커졌을 때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진다. 현재 지구에 세차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하면은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태양 반대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인데 겨울이 가까워지는 겨울이고, 네, 원일점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에 여름이 더 멀어졌어요. 여름에는 시원해진다는 거지. 그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원일점 멀어져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20일이 커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일이 변화했을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변하니까 기후가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주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 그 자체의 활동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흑점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 별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흑점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여기에서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라나?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태양 표면에서 이제 폭발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뭐 코로나라든지 네 플레어 뭐 이런 활동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태양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거는 바이러스가 아니죠. 태양 표면에서 이제 폭발 현상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태양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모습이 이래요. 태양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모습이 저거 닮았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어쨌든 그 흑점이 많다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는 거지. 태양에 흑점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1650년대에서 1700년대까지. 이때 한 50년 동안 굉장히 추운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침 태양 흑점이 거의 없었대요. 태양이 마치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흑점이 많다, 지구가 덥다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구 내적 요인으로 이제 반사율에 관한 것들이 이제 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빙하가 분포한다? 빙하가 없으면은, 네, 흡수가 더 좋겠죠. 식생이 변화한다. 여기에서 식생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 식물의 분포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식물은 초록색 잎을 갖고 있어요. 초록색 잎. 초록색 잎을 갖고 있는 이유. 네, 뭐, 여러분들 생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좋아요. 초록색 잎을 갖고 있는 이유는, 네, 식물이 햇빛을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걔네들이 굳이 초록색인 거냐라고 하면은, 네, 가시광선 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중에서 태양이 가장 주력 빛으로 이제 그 주력 빛으로 이제 빛나고 있는 빛이 이제 주황색 또는 붉은색 계통의 빛이에요. 네, 그런 빛들을 많이 흡수하려면 그 색의 보색인 초록색 이파리 또는 초록색보다 조금 더 짙은 이파리 색깔을 띠게 되면은 네, 태양의 가시광선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빛깔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초록색 잎은 흡수율이 좋아요. 흡수율이 좋다.
흡수율이 좋으니까 저 좋은 흡수율을 가지고서 네,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식물의 분포가 변화가 생겨? 그럼 지표면에 흡수율 또는 반사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숲에 나무를 베면 지표면 반사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흡수율이 줄어든다, 반사율이 증가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대기의 투과율이 변화할 수 있어요. 반사율과 투과율은 조금 다른데 투과율은 통과하나 안 하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공기 중에 화산재가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태양빛 자체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표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륙 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 뭐 고생대 말기부터 이제 판기아가 갈라져 오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대륙이 이제 뭉쳐 있을 때는 대륙성 기후가 강해지는 거고 대륙이 퍼져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뭉쳐 있었던 대륙보다 그 사이사이에 물길이 돌아다닌다. 바닷물이 돌아다닌다. 이런 개념을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돌아다닌다. 네. 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기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생물의 변화라든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네, 지구 전체가 환경이 변하면서 기후가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은 뭐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온실기체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온실기체 배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그 우리 수능 완성 기준으로 네, 교토 의정서라는 것이 있고요. 파리 국제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지정한 거냐면은 네, 온실 기체 감축 목표량을 설정한 거고요. 량 설정. 그러니까 설정했다고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인데요. 1997년에 교토의정서에서 이제 우리 온실기체를 이 정도까지 줄여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협약을 맺은 게 1997년이고요. 2015년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났죠. 뭐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최근인 건데 파리 국제 협약에서는 온실 기체 감축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온실 기체 감축 국제 법 제정. 그러니까 좀 다르죠. 목표량을 설정하는 거. 우리 이렇게 줄이자. 우리 여기까지 줄여 나가면 안 될까? 너희 뭐 미국은 너희 프랑스는 이 정도까지는 줄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좀 우유부단한 느낌이었었던 것에 비해서 2015년에는 이제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서 국제법을 이제 제정하면서 뭐 또 다른 표현도 나와요. 국제 협약을 맺으면서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국제 협약에서는. 예. 이거는 이제 목표를 정한 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 몸무게 감축 목표량 뭐 6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60kg까지 줄여 나가야지 60kg이 내 희망 몸무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토의정서 성격이라고 하면은 너 이번 달까지 60kg 이하로 만들지 못하면 넌 저녁밥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네, 이런 것은 이제 파리 국제협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수능 완성에도 저게 굳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에어로졸 배출이라는 것은 에어로졸은 초미세먼지, 그냥 완전 초미세먼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초미세먼지가 공중에 떠다녀.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온실일체는 지구 온도 올리고요. 에어로졸은 지구 온도 낮춰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로졸을 많이 뿌리면 되나? 온실기체의 영향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에어로졸을 뿌리면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네, 뭐, 숨 막혀 죽어요. 네. 그래서 에어로졸 배출은 뭐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사막화가 되면서 또는 산림 훼손, 뭐 산림을 훼손하는 것과 사막화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그 사막화는 굳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 수풀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산림 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면서 풀을 없애면서 농경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도시를 자꾸자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요. 여기 205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나오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 지구의 열수지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열수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구가 어떤 열을 받는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네, 지구에서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5800K지만 5800K에 해당하는 그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요. 지구는 288K예요. 그러니까 영상 15도, 15도씨. 네, 288K여서 그것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니까 5800K는 가시광선으로 방출하게 되고 가시광선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온도 자체가 낮으니까 적외선으로 이게 무슨 법칙이죠? 네,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변이 법칙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는 T분의 A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온도 쏘리 람다 맥스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람다 맥스가 짧아진다. 람다라는 게 이제 최대 파장이잖아요. 빛이 이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을 때 파장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데 태양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에 해당하는 빛으로 파장을 내보낸다. 그래서 지구가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태양 가시광선을 통해서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반사된 빛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지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광선은 사실 가시광선밖에 없으니까 지구가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적외선이 이제 나갈 때 이 아이가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라는 아이한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온실기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산화탄소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메테인은 뭐 사실 별건 없고요. 오존 여기에 있는 이 오존은 지표상 오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상 오존
어디에 있냐면 네, 대륙권 내에 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에 있는 게 오존층 아니에요? 아, 거기도 오존이 있죠. 거기도 오존이 있는데 이제 대륙권에 있는 오존들은 네,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오존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더 더운 지역이 되는 거죠. 우선은 여기에서 지구가 대기가 없을 때와 대기가 있을 때를 따져보면은 대기가 없을 때 태양빛을 그냥 내보낸단 말이죠. 네, 받았어요. 반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구도 열을 받았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는 거지. 이때 이렇게 계속 흡수한 만큼 계속 방출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마침 지구에 대기가 있다 보니까 대기에서 흡수한 것을 재복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는 태양 빛도 받고 대기에서 재복사도 받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몇 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33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온실 효과라는 거지. 온실 효과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온실기체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여기 그림을 놓고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네, 들어와요. 근데 모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서 반사, 지표에서 반사를 통해서 30이라는 에너지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반사율, 보통 지구의 반사율은 30%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30%는 나가고 그 나머지 70이라는 양 중에서 20은 대기가 흡수하고 50은 지표면이 흡수해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러면 지표면은 5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는데 웬걸 나가는 건 114가 나가. 그럼 50원 만약에 용돈을 50원 받았다. 근데 나는 114원을 썼다라고 하면 계속 내 용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받은 만큼 줘야 하는 건데 처음에 50이라는 양을 받았고 50이라는 양을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50이라는 양을 내보내도 대기에서 구름에서 흡수를 하다 보니까 다시 재복사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네, 에너지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114라는 양에서 이제 평형을 맞춘 거지. 그래서 114를 내보내요. 네. 자, 그러면 114를 내보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14 중에서 모두 다 지표면 복사 적외선으로 내보내는 거냐? 아니요. 물이 증발하면서 23 내보내고요. 대류와 전도를 통해서 7 내보내요. 그러면은 토탈 따지면은 144란 양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 합치면 마이너스 144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기로부터 받는 거, 재복사가 94란 양이 있습니다. 50과 94 합치면 144예요. 플러스 144. 그러니까 직권이건 직권, 기권, 외권 모두 다 흡수한 만큼 방출해요. 네. 에너지를 받은 만큼 내보내요. 그것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싹 지웠다고 칩시다. 송구 씨 현재 페이지 싹 지웠다고 칩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A, 이거 B, 이거 C, 이거 D, E, F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낸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문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괴롭히건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자꾸 외권에 연관돼 있네. 이게 기권에 자꾸 연관이 되어 있네. 이게 직권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문자네. 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직권에서 흡수량, 직권에서 방출량. 이거를 따로 계산해 보라고요. 문자를 가지고. 그러면, 직권의 흡수량으로 문자가 정리가 되는 것이 있고, 직권의 방출량으로 문자가 정리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찾아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책에 잠깐 살펴보시면은 몇째 페이지냐? 네, 22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225페이지 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먼저. 이게 이제 복사평형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야. 네. 네, 같이 이제 살펴보면, 네. 여기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사평형. 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A랑 B랑 F 요런 아이들을 살펴보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A랑 B랑 F랑 예. 외권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외권에 관계되어 있는 거고 이런 아이들 살펴보면 자 A는 방출량이에요. 방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 B라고 하는 것을 우주로 반사, 네, 반사.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서 흡수했었던 것을 모두 다 내보내는 거 방출. 그러니까 지구, 네, 여기서 A는 태양에서 지구로 주는 거. B랑 F는 지구에서 바깥으로 우주로 주는 거. 그러니까 네, A랑 B 플러스 F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D의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적외선이다. D는 누구죠? 지표면에서 내보내고 있는 거지. 근데 지표면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네, 파장은 길어져요. 그래서 적외선으로 내보낸다. 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대기에서 흡수율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에서 흡수율이 높아지면은 네, 뭐 대기에서 흡수를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E가 늘어나겠지. 물론 E가 증가하죠. 네, 근데 C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영향이 없는데 영향 없음 E는 증가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감소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복사 평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파트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마더텅이나 뭐 자이스토리와 같은 모의고사 기존에 나와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은 얘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경험을 좀 쌓아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어디니? 여기 있다.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206페이지입니다. 네, 온실기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굳이 다루고 있을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음, 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우선은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는 거. 근데 요런 것들, 가축 사육의 증가, 요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세요. 가축 사육의 증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소방구세라는 것도 걷어요. 소방구세는 소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이가 소활동, 방구를 끼면은 메테인이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소 한 마리를 키우면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벌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음, 그렇게 해서 지구온난화가 사실은 화석연료의 사용량만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게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온실기체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물론 이거 가축 사육 증가도 사람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원인, 인위적 원인입니다. 근데 꼭 화석 연료만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 뭐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1960년대 이전, 1960년대가 어떤 때냐면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막 끝난 다음이죠. 전 세계가 이제 고도의 기계화가 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기계를 사용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기온 상승이 많이 뚜렷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음. 네,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 지구과학이랑 조금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상기후 현상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이 엘니뇨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라니냐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용종기체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영향이냐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기체가 녹아있는 비율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었던 CO2가 발생이 된다는 거지. 물에서는 H2CO3 마이너스로 HCO3 마이너스로 이온 상태로 있었던 것이 녹아있지 않게 되면 용해율이 감소가 되면은 CO2라고 이야기하는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구의 온난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표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겨울 일수라든가 열대야 일수, 겨울 일수가 감소하고 열대야 일수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봄꽃이 점점 더 빨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기억할 수 있는데 해양산성화라고 하는 포인트는 네, 한번 기억해 둘 만하죠.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바닷속에 녹아있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따뜻한 지역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중위도 지역의 네, 중위도 지역의 바다 물 같은 경우에는 음, 온도가 좀 낮죠. 그래서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현상이 이제 발생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지구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다 보면은 네, 온실기체가 이온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이제 수권에서 기권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한반도는 네, 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해수의 pH가 감소된다. 이게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뭐 황해보다 온도가 낮아서 해양 산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얼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 아마 206쪽일 거예요. 226쪽인가? 수능형 문제. 10번, 11번, 10번,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11번. 225쪽입니다.
승현이 다 풀었어요? 같이 좀 풀게요. 10번에 보시면은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의 지구 자전축 공전 궤도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지구의 공전 궤도도 뭐 20률이 작은 상태에서 20률이 큰 상태로 이제 옮겨갔죠. 네. 그리고 지구의 자전 방향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아, 자전 방향, 자전 축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었고, 지구 자전 축의 기울기도 좀 달라졌죠. 네. 그렇게 놓고 나와 있을 때, A와 C에서 계절은 반대로 나타난다. 지금 여기에서 북반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북반구가 반대쪽을 향해 있죠. 네, 겨울이 되는 거고요. 네, C에서는 북반구가 네, 태양 쪽을 향해 있죠. 네, 여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 맞죠? 네, 니은 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지금 여기에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예를 들어서 가에서 나로 가면은 A에서 C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더 뜨거워진다라고 칩시다. 지구 전체가. 근데 B에서 D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멀어진다는 것은 태양빛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가까워지는 구간도 있고 멀어지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은 같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이렇게 북반구, 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북반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B보다 D에서 적다. 자, B랑 D랑 이제 비교하는 거야. B랑 D랑 북반구를 위치를 놓고 비교하는 건데요. 자, 여기 B에서는 북반구는 여름입니다. 예, D에서는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심지어 B점에서는 D점보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20mm 크니까 원점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는 겨울인데다가 이제 거리까지 머니까 네, 기온이 많이 낮은 상태. 그래서 북반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D에서 적다. D끝까지 맞는 얘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여기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구름에 또는 지구의 표면에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양을 위도에 따라서 표현해 준 것이다. 자, 대기 최상층에서 태양 복사, 이거는 유입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들어오는 에너지. 그런데 이제 구름 반사, 뭐 크게 변화 없어요. 근데 지표면 반사, 네, 극지역에서 쭉쭉 치고 올라오죠. 왜게 빙하가 많으니까. 아, 빙하가 많으니까 하얀색이니까 반사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표현이죠. 기억. 적도에서 구름 반사량이 많은 것은 네, 여기 조금 많아 있죠. 조금 많은 상황이죠. 구름 반사가 많다라는 것은 고압대이다. 고압이면은 고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고기압이라는 얘기는 구름이 많이 생겨요? 아니, 안 생기지. 저압대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기억 틀리고. 디귿. 적도에서 지표면 흡수량이 많은 것은 지표면 반사 적당히 하고 구름 반사는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반사를 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꽤 많이 있는데 그거는 태양 복사 자체가 많아서 그래요. 반사를 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 때문이다? 그러면 왜 지표면의 흡수량이 많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기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를 많이 한다는 거지. 여기에서는 태양 복사,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네, 니은만 정답.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있었던 내용은 이제 세차 장동, 뭐 이심률 변화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열수지 또는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문제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로 꼭 실력을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